오늘도 비가 오는 토요일 시사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어드려야죠. 깊이 있는 분석 위에 5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계환 매일신문 객원논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5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깡통만 인수받았다. 빈 깡통 인수다. 이런 말이 있었죠. 청와대에 남아있는 문건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때 이렇게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300종이 넘는 민정수석실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반전으로 흘려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7월 14일에 발표한, 어제죠? 그러니까 발표한 얘기입니다.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특이한 무거운 박스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보관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이거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뭐 과거에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인계받은 거 없다. 그런 얘기 하듯이 이건 왜 남겨놨을까? 추측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부터 먼저. 저는 진짜 이거 추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한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 정부에서는 민정 속의 방만 쓰고 있다가 지난 정권에서 민정과 사정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나눠서 있던 그쪽 방까지 이제 방을 넓히다 보니까 사정 쪽에 짜여 있는 박스들, 캐비넷이라고 했죠. 나무 캐비넷이랍니다.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낡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자주 안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시로 사용하던 캐비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쌓여 있는 곳에 무난히 무거운 게 있으니까 옮기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 300종의 문건이 있었다는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낡은 어떤 캐비넷이었고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서 이전 민정수석실에서 다 없애거나 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거는 그냥 추측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례로 과거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을 저런 식으로 했던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법조계에서도 엉뚱한 문건들이 있지 않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뭐 법원에 나가야 될 서류에 사실은 이쪽에서는 지우고 이게 증거가 없어서 안 내보내야 될 증거들을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건 공익적 목적에서 도저히 양심상 이건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증거 목록에 끼워서 그냥 제출했던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법조계에도. 그래서 저것도 비슷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추측을 그래서 드린 추측입니다.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명진 의원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엑스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우병우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뒤로 총질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열심히 앞으로를 보고 싸우는데 네. 실제 뒤에 있는 분을 겨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샌들 신으신 거 보니까. 네, 샌들 신었죠 이번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번에 엑스맨이 상당히 꽤 등장했죠. 네. 제 첫 번째 엑스맨이 정호성 씨.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복심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휴대폰을 마지막에 소각을 못함으로써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안종범. 네네. 수첩. 수첩.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이 세 번째 마지막 네. 엑스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 또 누가 제보를 했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정황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개 내부 제보자는 그 상사에 의해서 갑질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였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갑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이제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조기에 퇴진하면서 네. 이분만이 어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쓰던 어떤 캐비넷이 열쇠가 잠겨진 채 그냥 방치되면서 그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서를 파쇄하는 과정에 이 문서를 파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문서가 이번에 늦게 발견되면서 우병우 수석의 각종 메모들이 나와서 나올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게는 예. 뭔가 이 찝찝한 요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마지막 엑스맨. 네, 엑스맨이라는 것은 무슨 고의적으로 했다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뭐 치워야 될 문건을 치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상황? 일단 이제 저 자료가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네. 일단 원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병우 수석 스타일로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만의 서류들을 따로 관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자기만의 서류를 관리하는 그 캐비넷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캐비넷에 지금 담아둔 것이 바로 이번에 발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뭐 이걸 엑스맨이 되기 위해서 그런 했다기보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예. 소중하게 관리하던 문건을 파쇄를 할 때요. 일률적으로 부하 직원 누구에겐가 파쇄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네. 그 부하 직원이 파쇄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그 경우 그 부하 직원은 왜 파쇄를 못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 제보는 아니지만 이것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의 캐비넷에 들어있는 자료를 파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경위가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나 이제 내용은 그 차치하고 이걸 왜 지금 공개했냐?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뭐 좀 이의제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쪽에서.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설이라든지 혹은 기사를 통해서 왜 하필 이 시점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사실 이렇게 되죠. 압수수색을 2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그럼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압수수색의 가장 이 주요 지역이 민정비서관실이었어요. 당시 이제 우병우 수석의 연관 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민정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철저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을. 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 또 있었겠고 추측을 하자면 없애면 당연히 다른 곳보다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서류들을 먼저 없애야 당연한 것이고 네.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현 정부가 청와대 조직을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임명한 이 조직이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수석이 거의 첫 번째로 임명했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 조국 수석을 그게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민정비서실부터 사실은 샅샅이 점검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거꾸로.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어떻게 발표를 했죠? 깡통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그게 주로 안보실이었거든요. 안보실에 갔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7월 3일 민정수석은 제일 먼저 거의 임명이 되고 꽤 오랫동안 사실은 기간이 흘렀는데 7월 3일 날 발표됐고 또 10여일 후에 이렇게 물론 뭐 사본 다 거의 300여 종이니까 복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했을 텐데 네. 굳이 10여일 후에 이렇게 발표한 시점이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점들 네네. 특히나 지금 들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 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미진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이번 네네. 자료에서 꼭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최근 들어서 어찌됐든 현 재판에 굉장히 뭐랄까 최순실 씨나 혹은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런 국면들이 중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감사원 발표
딱 감사원 발표, 그 다음날 이렇게 청와대의 캐비닛 발표, 이런 발표들이 이 중첩이 되면서 일부 언론의 어떤 의혹이 이렇게 제기가 된 거죠.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몰려 있는 게 아니냐. 예. 바로 그 점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진짜 물건을 들고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은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뭐 절대로 안 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면서 뭔가 문제가 많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네. 뭐 당연히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그 지정 기록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의 정권이니까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네. 이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든 하지 않든 이제 그 네네. 내용을 보고 얼마나 중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알렸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찰로 바로 넘겨버렸다면 네. 혹시 짜고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청와대가 몰래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들에게 저 내용을 알리고 먼저 알리고. 그것을 그대로 검찰에 주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이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문제는 저것이 이제 왜 저렇게 남아 있었냐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의도적으로 정말 총질을 한번 하기 위해서 거꾸로 총을 겨누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마도 정권 막바지에 청와대는 사실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완전 붕괴 상태였을 것이다. 네, 네. 파쇄를 하라고 누군가 지시를 했겠지만 그 파쇄의 주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자가 없었을 것이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유지 운영이 되었다면 차기 정부가 필요한 뭐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남겨주거나 아니면 지정 기록물로 국가 기록원을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네. 파쇄를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보다는 완전히 무능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네. 청와대 막바지의 며칠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저것이 남았던 것이지 네, 네.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저 내용에 담겨 있는 것들의 본질이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그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아쉬움이 남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 돌아와서 기억을 상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예, 일단 7월 3일 날 발견한 문건을 왜 14일 날 공개했냐. 네네. 뭐 이걸 놓고 뭐 음모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좀 과다하다고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7월 3일 날 문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비서관이 완전히 세팅이 안 돼 있었습니다. 7월 3일에요? 예, 7월 3일 날 다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세팅이 완전히. 그런데 요 7월 3일 날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요 7월 3일 날 나온 문건이 300건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잖아요. 네. 첫 뭐 번째. 내용을 다 검토해야 될 시간이 예, 있겠죠. 시간이 예.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이 문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문제되지 않는지 다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점검해야 봅니다.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데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 그건 사이에 뭐, 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기록물이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냐 뭐 등등의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참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버리고 간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예, 버리고 간 문건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은 맞지만 이게 이제 지정 기록물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종호 실장 얘기한 것처럼 결국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문건의 파괴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히 뭐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네. 지금 뭐 특검과 검찰에서 굉장히 국정농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있어서 퍼즐들은 맞추고 있고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가 그거에 아주 스모킹 건이라고 불렸었는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일방적으로 적은 것이다 보니까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들은 최근에 뭐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든가 아니면 그 문체부의 주요 간부와 관련된 내용, 네, 블랙리스트 관련도 있다는 거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좀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했던 주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해놓은 메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한 걸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거 더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날짜에 이런 얘기가 회의가 있었네 한데 그 뒤에 뭐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이런 일이 이어졌구나 이런 것들의 이 시작이자 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공개된 게 저 내용밖에 없지만 저와 유사한 것들이 그 안에 더 포함이 돼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증거 가치를 가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천명진 의원 잠깐 그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또 조심스러운 제가 볼 얘기도 때는 이제 하는 것 이렇습니다. 같아요. 예. 제가 네. 볼 때는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한 보름 후에 네. 이 얘기는 아마 이슈에서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일부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네. 사실은 뭐 국정교과서 관련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1번부터 뭐 8번까지인가 쫙 지침 내용 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교조에서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한다. 뭐 애국적 우익단체 전사를 조직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도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화체육계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건전화 그런 식으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익히 본 안종범 수첩이나 정호성 녹취 이런 내용에 비해서 그 내용의 수준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법정의 증거로도 사실은 어렵고 네. 무슨 청와대 비문자 그런 것도 써 있는 거 아니까 거기다가 그거는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내기에도 여기에 무슨 특별하게 블랙리스트 멤버 몇 명 이런 것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치적 효과도 저는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도한 해석에 훅 반응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리고 있는 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컨대 그림 자체가 개가 어떤 뼈다귀를 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일부에서는 네. 마치 이게 그 뼈다귀의 그 개 이빨 자국을 보고 어떤 정상적인 화석이 아니라 외계인 흔적 아니냐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따라서 네. 그러니까 저 그림보다 해석이 너무 재밌는데. 따라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과도한 해석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해석하다 나중에 후가를 어떻게 뒤보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본 바에는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은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만 이렇게 이게 다 상당한 최순실 사건의 무슨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 안 하는 점이 좀 결과적으로는 차 의원님 말씀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폭발적으로 가지느냐. 그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부인합니다. 나는 아예 관련이 없다 그럽니다. 최순실도 삼성의 부정청탁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지금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의
실체적인 책임자가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재판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한 또는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는데 네. 청와대 내에서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깊숙하게 개입을 했다.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전면적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서 검찰에 제공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다.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이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의원님께서 저게 큰 내용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뭐냐면 저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것만 보면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마도 저 안에도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냐면 그동안 특검이 주변 정황들을 많이 훑어서 언론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지금 스토리는 다 완성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스토리가 청와대에서 나온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흘러갔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네. 없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조차도 그 안에 들었던 내용들은 그거를 내용 자체를 증거로 인정을 못한다고 법원에서 봤어요. 그냥 간접적인 정황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관해서 직접적인 증거라고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잠깐만요. 저희가 좀 말씀 더 나누기 전에요. 지난번 과거를 좀 돌아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2월 달 특검이 활동하던 시기가 따지면 뭐 5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문제라든지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관련된 한번 먼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안종범 증인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 하면은 그 수첩은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를 적기도 했고 남과의 대화를 적기도 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기도 했고 대통령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불러줘서 적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와서 보면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그냥 안종범 수첩을 가지고 안종범의 진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신빙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증거 물품의 보관자일 경우에도 당연히 그 증거물이 범죄의 증거물일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은닉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비서관이 이 보관자로서 그 수첩을 변호인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안종범 전 수석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접 증거로만 인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보완 증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예. 사용할 수 있다면 예, 또 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예, 것이고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법적으로서 뭐 변호사 계시지만 직접 증거가 더 중요하고 간접 증거가 덜 중요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정황 증거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발표했던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만 바라봤을 땐 저도 차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어떤 강도가 그 청와대 어떤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만 갖고는 사실 더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좀 별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바람이긴 하죠. 안 알려진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현재 발표된 부분만은 좀 너무 미진하다는 것과 두 번째,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자필 메모 이외에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시에 뭐 민정비서관들이 이걸 작성했느냐부터 해서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이 8월 2일 날 끝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전까지 검찰이 그렇다면 이 작성을 누가 했는지를 당시에 지금 다 뭐 의정부 지검 다시 돌아간 그 또 각각의 어떤 지청에 돌아간 검사들을 불러다가 죄다 이게 누가 작성한 것이면 이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시기상으로. 마치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네. 지적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예, 최민희 의원. 예.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진다면 의미 있는 문건이라고 보시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다는 그렇게 얘기죠. 된다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그동안에는 안종범 수첩 그리고 이런저런 증언에 의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막연하게 드러났는데 이번 문건을 보면 이게 마치 기획서 같아요. 내용이. 네. 딱 떨어지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뭔가 기여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네네.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딱 떨어지는 기획서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예, 하여튼 뭐 그게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면 새로운 수사에 단서 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니까 어쨌든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명진 의원님 네. 뭐 하시는 말씀 예, 있으신가요? 짧게. 제가 다른 사람 말씀에 토를 한다는데 예. 달아도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이제 독특한 얘기를 하니까 자 만약에 네. 제가 이 얘기합니다. 이 문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삼성통합대 비율을 뭐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를 한다라든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상당히 이게 판사에게 심적 증거라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더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정치적 인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이 수사자료, 재판자료는 제가 볼 수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과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 있잖아요, 내용이. 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실제 어떤 내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이 얘기했듯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 결정적인 증거로 얘기한다면요. 앞으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메모도 못 해요. 그리고 마치 수도원처럼 그냥 면벽 수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청와대에서 무슨 정보를 못 들으며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갔으며 그게 대통령직이 찍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요, 차명진 의원님. 앞으로는 국정농단 같은 사태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메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문건은 공개된 거에 즉히 일부분이고 지금 전 300종 가운데 전체 300종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파괴력이 어떨지도 일단 재판 과정에서 혹시 공개가 된다면 지켜봐야 하는 일이고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공개된 그 박수현 대변인이 들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 발언까지 다 모니터하고 있더라고요. 조심들 하세요.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좀 관심이랄까요? 이런 언론들에서 관심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법의 단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하십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으십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되면서 김민희가 한 말씀 해주시죠.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한 적은 없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하여튼 거꾸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있었고 특검 수사가 있었고 또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있었는데 자, 5번이나 이 주체가 바뀌면서도 한 번도 오병호 전 수석에 대해서 뭐 법에 단죄를 못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면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처음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석수 감찰반이 손을 대려다가 네. 오히려 본인만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이석수 특별수사팀이 또 만들어졌다가 그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에서도 손을 못 댔고 네.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대고 영장 청구 자체도 아예 못 했다가 결국에 이제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들만 검찰에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기면서 다시 청구한 다음에 영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영장실시심사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증거가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두 가지인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결제 라인과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문건들 속에 우 전 수석이 실제 자신도 역할을 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다면 네. 다시 수사가 가능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럴 상황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워낙 흔적을 안 남기는데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이 전문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역할은 밑에서 취합된 게 모아지면 청와대에 올리고 위에 올리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업무 분장을 해줬을 뿐이다.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본인은 통로 역할만 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나 모르죠. 저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이번 어떤 문건이 과연 우병우 전 수석 뭔가 좀 법을 단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건데 조홍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문건 300여 건 모두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을 직접 생산하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이 생산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미친 거죠. 이제 검찰의 의지와 지금 문건에 공개된 내용의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시너지를 내야 다시 네. 한 번 더 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 수석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라고 구분해야 될 것과 네. 그것을 넘어서는 범법 행위로서 부당한 이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기 위해서 또는 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정말 우익단체를 그 전사로 조직해서 국정 운영의 조력자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 범법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기가 예. 실제 그 재판이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가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쉽진 않다 그런 이 얘기죠. 부분을 예. 과도하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고 가면 어느 정권이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하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예. 다만 우수석이 이제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이나 아니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알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봤어도 우수석이 상당 부분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본인이 왜 거짓말을 했으며 그 거짓말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밝혀진다면 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조금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렵겠지만 실제 저 내용을 다 이제 뒤집어 보고 나면 우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불구속 좀 재판에 좀 회부돼 있는 거죠. 우병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구속 뭐 재판에 영장만 있을 수 청구 기각된 기각됐지 거지. 지금 재판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재판은 직권남용 뭐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은 지금 직권남용 정도의 어떤 죄라면 1년 뭐 많아봤자 1년이고 네. 뭐 초범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유예 정도의 어떤 형을 받을 만약 형에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이 문건에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병우 수석과의 관련 여부 그게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그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장시호가 증언한 것이 있거든요. 네. 최순실 이모가 이 민정실에서 뭐라고 했다. 롯데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다든지 또는 민정실에서 온 자료다 해갖고 그걸 자기가 받아서 넘겼더니 최순실이 이모가 보더라. 이런 몇몇 부분에서 장시호가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실에서 작성한 자료 그것이 최순실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최순실에 들어간 자료가 만약에 무엇이냐가 이번 자료에 있다면 네. 그나마 우병우 수석과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병우 수석한테 어떤 혐의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바람은 어디에 있냐면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네. 최순실과 결탁을 한 어떤 그런 흔적 그것이 있어야 지금까지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병우 수석을 진짜 단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민정실에서 작성했다는 정도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했다는 정도로서는 우병우 수석의 어떤 관련 여부가 네. 아직은 미진하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예. 최민희 의원. 예, 저는 우병우 수석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과정에는 네. 그 5번의 이제 혐의가 있었던 과정에는 그동안에 검찰 내에 있었던 우병우 라인의 부실 수사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우병우 수석을 그렇게 보호해줄 검찰 라인이 없다고 상정했을 때 예, 과연 이게 그런 보호를 계속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원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시발로 돌아가 보면 정윤의 문건이 터졌을 때 그때 정윤의 문건의 내용보다는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 국기문란으로 몰아갔던 그 기획자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다고 지목을 네네네.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우병우 수석이 수석으로 있으면서 비슷한 논리를 제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많은 분들이 지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가까운 사이라는 여러 증언이 있었음에도 네. 우병우 수석이 국정조사에 나와서까지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최초 기획자일 수 없다는 걸 계속 이제 항변한 것인데요. 저는 그동안의 검찰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하여 부실 수사를 해왔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이제는 우병우를 더 이상 보호해줄 부실 수사할 검사들이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문건에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문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네.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에게 더 이상 버꾸라지라는 그 별명 좀 걷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저야말로 피호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수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문건 내용이나 또 검찰 수사,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 의원께서는? 우병우가 우리 공공의 적이 된 지 1년째 됩니다. 공공의 사실은 적이 됐습니다. 최순실 사건 나기 전에부터 네. 작년 7월 달부터 사실은 우병우 수석은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년 동안 그렇게 흔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그 혐의 문제가 실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 문제가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미움의 근거가 뭐였냐? 그야말로 이 사람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데 같이 공모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어떤 일정 기여를 하거나 이랬다고 보아야 되는가?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우병우 수석이 어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분이 잘 나갔는데 잘 나가는 과정에서 좀 겸손하지 못하고 네. 주변에 상당히 좀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 하나.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분이 사실은 이 최순실 게이트를 사실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제대로 다지 못했다는 거 하나. 예.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공공의 적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를 제가 왜 자꾸 상기시키냐면 그 1년 동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치른 거 아닌가. 네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사법적 잣대에서 이분을 바라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동안 이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이 법의 잣대에서 여러 가지 적용되지 않은 걸 보면 네. 이번에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의 메모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말씀이죠. 15년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DNA 발견 기술이 생겨가지고 어떤 범인을 잡듯이 그런 획기적인 그런 메모가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시니까. 왜 제가 이게 자꾸 하냐면 여기 종편에 앞에 패널들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대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실망시켜드려서 더 여러 가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이상한 물타기세요. 예? 좀 야릇한 물타기 같아.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예,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사법적 잣대에 의해서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직원에서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에 공직자로서 최소한 자신이 져야 할 책무마저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과잉 보호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부실했든지 어찌됐든 지금 우병우 수석이 보여주는 태도가 저렇게 당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국정농단 사건 전체에 자신이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공분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탄핵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막아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또 분명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주목받은 사건 역시 국정농단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유라 씨가 깜짝 증인으로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얘기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출석했는데요. 화면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라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유라야, 그냥 가라.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오시게 됩니까?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됩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봐. 이것다가 그만 좀 찍어. 예, 그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예,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철부지적으로 없다.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쯤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서원이 증인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딸을 증인으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특검 측의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증언을 갑작스럽게 이제 하겠다는 것도 했다는 것도 좀 놀랐지만 나중에 CCTV 확인된 걸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특검 측 관계자가 기다리고 갔다가 데리고 가서 증언을 하게 했다. 그것도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새벽 2시, CCTV가 공개된 걸 보면 새벽 2시에 갑자기 뛰쳐나가서 이제 저쪽에 아는 사람, 그러니까 특검 측 관계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불이 났게 달려가서 지금 화면 나오는 거죠. 인사를 저렇게 하고 불이 났게 달려가서 차를 타고 이제 특검 측에서 마련한 모종의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법원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물론 이제 정유라 씨도 대리를 하고 변호를 하고 있고 또 어머니 최순실 씨도 변호가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간 것이 이 특검 측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그냥 변호인단의 판단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게 순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실제 어떻게 잘못된 의도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죠. 판사가 이건 필요하다고 채택한 증인이었고 본인 뭐 20살을 넘은 성인인 정유라 씨 본인이 이게 내 지금 사건을 대리 중에 있는 변호사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나가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다라면 특검이 어떤 설득을 거쳤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께서 저렇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유라 씨가 그걸 마음을 바꿔가지고 증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죠. 저는 정유라와 관련해서 3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뭐냐면 덴마크에서 갑자기 귀국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진짜 짐작을 못했어요. 전부 다 끝까지 대법까지 갈 거고 아니면 유럽 의회에 뭐 제소를 할 거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거고 이렇게 봤는데 귀국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꼈냐면 최순실 모녀가 이미 다 입을 맞췄구나. 그러니까 돌아왔어도 사실은 굉장히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고 두 번째 그 생각이 맞췄던 게 이제 이것도 반전이지만 그 정도 한 1,000만 원 넘게 들였다고 했죠. 우리나라 경찰이 그 인도 받는데 그런 돈을 들이면서까지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면서 반전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반전이 바로 이겁니다. 증언. 자신의 어머니에게 반하는 그런 증언을 했다. 이 대목이 사실은 검찰의 특검의 어떤 승리 아니겠냐. 결과적으로는 자, 뭐 2번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을 굉장히 사실 비난을 했는데 검찰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원하는 어떤 사실 상황이었다. 즉 검찰이 지금 사실 목적으로 삼는 건 정유라의 구속이 아니거든요. 정유라를 귀국시키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정유라로부터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역시 3번의 반전 끝에 우리가 계속 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얻어내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떤 카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반전에 반전 거듭하면서 사실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검찰을 욕했지 그 안에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표현해야 되네요. 어찌됐든 일관되게 정유라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뭔가 카드를 던지면서 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검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짧게 뭐 패널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뭐 그림까지 비으니까 먼저 잠깐 듣고 넘어갈까요? 이거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최순실 씨가 했다고 하는 살모사 그리셨나 봐요? 정유라가 자기 어머니인 최순실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삼성이 너한테만 특효리로 말을 준 거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글쎄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300건의 어떤 문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검찰이 특검이 됐던 것보다 저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증언이었다. 엄마한테 정말로 불리한 증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정유라가 과연 특검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가게 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증언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의지로 한 것 같아요. 다만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정유라의 증언과 관련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야,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저런 증언을 할 수 있을까? 네. 저걸 정말 옳다고 해야 돼? 아니면 잘못됐다고 해야 돼? 저게 정의야? 아니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저 관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사실은 답을 못 내겠어요. 네. 결론이 모르겠어요. 뭐가 잘한 건지. 그러니까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딸, 설사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냐? 이런 물음을 하셨는데 최민희 의원 먼저 말씀 드릴게요. 예, 저는 그 정유라 씨의 저런 행동이 애초에 의도되고 기획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귀국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말도 타고 싶지 않았다.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건 뭐 지난번에 예, 이런 나왔었죠, 얘기를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가 될 거냐 아니면 불의의 피해자가 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불의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저 목표는 뭐겠느냐. 예, 살모사는 본래 엄마가 자기 몸을 내줌으로써 자식을 그렇게 구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정유라에게 중요한 기준은 뭘까? 장시호가 그랬듯이 그 역시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들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 전계환 의원. 한편의 뭐 대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뭐 연일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요. 청와대에서는 뭐 나무상자에 과거 정권에서 남겨놓았던 뭐 중요한 문서 300종이 나왔다. 그 다음날 최순실은 갑자기 새벽 2시에 뛰쳐나왔어. 정유라가. 정유라가 그 CCTV가 또 나오고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어머니를 공격하는 증언을 하고 야 이게 무슨 현대판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것들이 연출되는 것이 영화에서라도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구나.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흐릿하게 보였던 퍼즐들이 하나하나의 진실에 가까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또 개인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제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정리된다. 정말 정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냐. 저는 어머니와 딸의 정리적 관계가 깨어지고 저 정유라의 행동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은 변심인지 작심인지 정말 진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의 정말 정의로운 행동인지 저희들은 구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는 저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저게 엄청난 드라마라면 이제 또 한 번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기가 또 있겠죠. 예,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또 상황 변화에 따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죠. 멈춰섰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야당도 추경심사 또 정부조직법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놓고 또 뒷말이 무성하죠. 먼저 관련을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와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추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절박하다. 반드시 이번 7월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추미애 발언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상의 사과를 유감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당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당론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힘내시고, 그때는 힘내시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와주십시오. 위험해, 위험해,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돼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그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진심이 있었고 그런 진심이 야당에게도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많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대리 사과라고 하지만 청와대에 어떤 사과 유감품의 입장도 끌어냈고 청와대에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대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를 유도해냈지 않느냐. 정치력이 돋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셰익스피어 희곡에 그런 제목이 있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만약 그 제목대로라면 이번 그 드라마에서 이번 희곡에서의 어떤 주인공 역시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사과는 했다지만 그것 역시도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김동철 원내대표나 혹은 뭐 다른 당의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흘 동안 72시간 동안 그렇게 물밑으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추경 심사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전국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과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악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역을 왜 여당 대표가 악역을 맡으셨을까? 하필이면 그 추미애 대표가 사실 자신이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사실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이제 여당 대표인데 왜 전체적으로는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저렇게 웃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추미애 대표가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 드라마에서의 왜 이렇게 그 악역이 됐는지에 대한 이 스스로의 어떤 좀 반추는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 대표에 걸쳐 좀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 본인은 뭐 아까 활짝 웃으면서 내가 뭐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결국 난 손해본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림을 그리셨는데 저는 요거를 페북을 통해서 저희 그 야권 지지자에게 받은 겁니다. 저거 보면 추미애를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를 부탁해라고 하면서 온 건데요. 여기 보면 추미애 대표 얼굴을 그려주고 그 밑에 점을 찍어놓고 추미애가 아니라 추미애 대표를 부탁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 거기서 이렇게 나온 얘기예요. 오자가 아니고. 일부러 이게 무슨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뜻이에요? 제게 보내주셨냐면. 하도 추미애 대표를 흔드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추미애 대표로 점 하나 찍어서 다시 뽑았으니까 흔들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복잡한 얘기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이 일단락 됐음에도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성 발언을 하시는 의도는 그거는 뭐 여당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을 흔들어서 이게 열린 우리당 시즌2로 가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를 파악한 야권 지지자께서 우리는 추미애를 굳건히 지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추미애는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더 단단히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악역으로 보실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순기능만 있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저기 나오셔서 뭐 자기 정치 안 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전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계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다만 그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국민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가 추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야권에서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당 대표가 없어지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황이 일단락 됐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아니었으면 송영무 후보자도 못 지켰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 전에 추경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송영무 조대엽 두 분 다 낙마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미애 대표가 지름으로써 오히려 송영무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국회는 정상화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그래도 그게 바로 같은 얘기 같아요. 그죠? 거의? 여야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 감각이 역시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칭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추미애 대표의 처지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땐 절묘한 수를 둔 거예요. 이분이 정치 20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 안 해도요. 몸으로요. 착착 행동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지금 여권의 1인자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1인자 자리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권에서 차기로도 부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1인자였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갔으니까.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선점하느냐? 자기 힘으로 선점해야지 현직 대통령이나 여권의 원로들이 지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미애 대표는 현재 청와대나 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뭡니까? 문준영 군 취업에 관한 어떤 특혜 문제, 의혹 문제. 이 의혹 문제를 이 추미애 대표가 잘 처리함으로써 여당 지지자들이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번에 국민의당을 세게 압박하면서 사실 그 문제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청와대나 당의 주변에 있는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가 싫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그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정치 20년의 내공 이게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추미애 패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현재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추미애는 확 패스가 아니라 확 잡았다니까요, 지금. 이게 정치의 권력의 속성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또 똑같이 하시는데. 어쨌든 송영무를 지켰든 아니면 조대엽을 낙마시켰든 하는데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낙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진 사퇴지만. 이게 어떻게 또 현 정부에 좀 타격이 될까요? 아니면 또 전화위복이 될까요? 전기원 실장.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힘은 무원식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적 플레이는 안 됐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관계가 원만하게 대화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풀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추미애 대표의 이제 돌발 상황도 있었고 그 뒤에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라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종의 연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야 간의 관계나 당청 간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낭패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니까 여권 전체 조직적인 플레이가 좀 미흡하다. 거기에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요. 집권 여당이라는 기능보다는 국회라는 기능으로 좀 인정을 해주고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여야 간의 협치 모델을 만든다는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좀 접근을 해서 이제 19일 날 지금 회동이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회동에서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좀 숫자로 표시내는 목표 또 정확하게 일정을 확정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서로 계산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산된 정치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상당 부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익의 크기를 전반적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협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번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극복됐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협치의 룰을 대통령이 좀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보다 즉흥적인 대응보다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19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일단은 정상외교 성과 설명이지만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 될 텐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들러리는 싫다. 원내대표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앞으로 좀 반쪽짜리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야당 대표가 당시 이제 과거에 자신이 여권 대표로 있었을 때 FTA 통과 문제를 가지고 문 대통령과 이제 좀 각을 이뤘었다. 비난도 세게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내가 가면 불편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불편하다기보다 지금 홍준표 이제 신임 당대표인데 본인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아직도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가서 문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당내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한 거지 문 대통령이 불편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조금 소극적이세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원내에서 의원들 얘기를 물어보고 의원 들어와서 결정하겠다.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이건 국민의당도 뭐 바른정당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각 당내 사정들의 복잡한 상황에서 뭐 나름 국민들에게 일부 또 이 어떤 뭐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 국민들 중에서는 저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발목 잡기라고 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걸 각오해 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의 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서 애를 썼었고 이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인정 정계 개편이나 이런 거 당할 상황은 아니다. 좀 넘어갔다라는 상황인데 또 문 대통령이 가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자를 피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청와대 오찬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 관련해서 설명한 자리고 또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그런 것들을 얘기가 논의한다고 하니까 얼굴 붉히든 뭐든 함께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얘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국민의당 지금 제보 조작 부실 검증 논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관련된 화면 또 보시고 돌아오시죠. 녹취록이 조작이 되고 카톡이 조작된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들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보를 받을 당시에 우리 김성호 수석부단장님이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서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이메일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기자 대표단에게 제공을 했고요. 그러나 제보자가 그 수신하기만 하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질의서를 받았다면 다른 무엇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 사람이 정말 제보자가 맞구나. 그 육성 공개자가 제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문희용 씨의 특혜 취업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허위 공표 사실이 되려고 하면 먼저 문희용 씨가 취업 특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굉장히 자세하게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네요. 보통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속리인데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자, 어떤 심정 갖고 얘기하는 거 양질 변호사 먼저 좀. 일단 김은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작 자체에 확실하게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게 어차피 예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단이니까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조작 자체를 알았든 몰랐든 이게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면 조작된 거는 몰랐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는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분 말씀 중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게 20년 검사 생활에 카카오톡 조작된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는 건 본 적이 없고. 아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그만두셨기 때문에 한 10년 전 정도에 부장검사로 검사를 떠나셨고 10년 전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저런 얘기까지 하시냐면 저거를 의심하지 못했다. 나로 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죠. 김인원 변호사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나로서는 저거를 미필적 고의나마 가지고 허위사실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걸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현재는 입장이 저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인원 부단장이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본인의 어떤 데 가더라도 결국 뭐 공명선거 추진단 전체 차원 또 앞으로도 뭐 어떤 윗선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 김인원 부단장의 이야기 중에 가장 또 핵심이 그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자신과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이 했다라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윗선이 누구냐. 과연 네. 뭐 이용호 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박지원 당시 그 선대위원장에게 이준서 최고위원이 뭐 그 연락을 취했다. 그 메신저로 또 그분과 또는 이제 그 뭐 안철수 후보한테는 정말 안철수 후보가 모를 것이냐 이런 때까지 확대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인데 네. 어쨌든 김인원 부단장 오늘 단언하듯이 우리 둘이 결정했다라는 부분 거기서 이제 확언해서 자르려고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취업 특혜 부분에서 아직도 사실은 검찰의 자신이 소환되면서까지 그 이 취업 특혜도 함께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피의자 지금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어찌됐든 그 검찰에 불려가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뭐냐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답장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했다. 확신했다, 예.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답장이 없다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답장이 없어서 확신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두 단장이 사실은 뭐가 있냐면 5월 5일 날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 이 제기하자마자 그다음에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 들어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5월 7일 날 진짜 제보다라고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검증할 시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메일 하나 보내서 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확신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늘 좀 부적절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뭐 또 검찰과 진술을 하고 뭐 수사를 받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으면 이런 주작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특검하자 그럽니다. 어떻게 그건 판단하시나요? 일단 저는 국민의당이 네. 그 국민의당이 주장하던 대로 검찰 수사와 법적 판단에 그냥 순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좀 쿨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저런 모습이 모든 논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마치 더워 죽겠는데 소나기가 한탕 퍼부었으면 좋겠는데 네. 추적추적 찔끔찔끔 내리는 비를 맞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좀 태도를 바꿔주시고요. 저게 명확히 잘못된 것은 지금 제보 조작은 범법행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범법 행위와 그리고 지금 문준용 건은 사실은 의혹이죠. 의혹. 예. 뭐 늘 의혹이라고 얘기하죠. 네, 의혹이죠. 그런데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의혹을 같은 선상에 놓고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정말 저는 그 법률가이신지 좀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국민의 동의도 받지 못할 뿐더러 정치 전체를 좀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짜증나게 할 것 같아서 네. 좀 쿨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께는 전기환 그 의원과 우리 차명진 의원께는 좀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죠. 뭐 이게 이제 수사는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두 분에겐 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 자, 안철수 전 대표, 뭐 전 후보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셨나요? 적절한 어떤 대응이라고 보셨는지요? 뭐 저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뭐 저 말씀을 진심으로 저는 뭐 듣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뭐 정치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지를 가지고 어떤 표현도 하고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면 네네.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국민들의 감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안철수 전 후보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는 공감이 안 됐다. 그렇죠. 어떤 그 사건의 본질 자체가 워낙 큰 것이고 네. 새 정치를 바라고 제3정당을 또 만들겠다고 했던 그 국민적 기대가 700만 표에 가까운 이제 표심으로 드러났다고 보면 예. 저 사건이 갖고 있는 중량감 때문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니까 국민들은 저 사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네.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자신의 진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정치라는 생각으로 정말 본인 말씀대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서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이제 그 말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마땅한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상황 대처한 것, 안철수 대표가 여태까지 상황 대처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했다. 적절했다고요? 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의 며칠 전 발언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생 정당의 미숙함이 있었다.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아마 그 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위 논평가들이 마치 그 안철수 지도부에서 이유미 조작 사건에 최대한 뭐 어떤 뭐 묵시적 동의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수사해보면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다. 정말로 검사 20년 했던 분들이 창피하게 창피하게 정치판에서는 아주 초짜처럼 네. 그냥 그걸 잘 모르는 무지였다라는 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신상정당의 어떤 그 잘못됨 이렇게 얘기한 건 제대로 진단이었고 그다음에 네.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와 관련해서 자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손학규식 해법인데 현재로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사람들이 나한테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제 사람들이 현재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87% 지지율 안개가 좀 거칠 때까지 안철수를 좀 부를 때까지 나는 일단은 잠수를 타겠다, 기다리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에서는 최선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좀 물러난다든가, 뭐 그냥 앞으로 고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이렇게 잠수하는 게 네. 일정하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런 뭐 애매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정확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은? 일단 저도 짧게만 그런 말씀드릴게요. 짧게 일단 말씀. 신생정당의 미흡함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대권 후보였습니다. 집권을 지금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그렇게 미흡한 신생정당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당선됐으면 어떡할 거냐? 아찔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최병진 전 의원께서는 이게 뭐 물러나는 거라고 해설하셨지만 손학규 전 대표는 토굴에라도 가 계셨죠. 지금 어디 가신다 말이 없었거든요. 좀 애매해요. 저는 아직 저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께서 그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네. 많은 표를 얻었죠.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예, 그때 저희가 뭐 입장을 표명하든지 일단 지켜보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참 간단히 또 실장께서 하신 말씀 있으면? 네, 그런데 사실 안철수 전 후보가 언제나 좀 부족한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 역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온도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